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앨리스입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은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얇게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추위에 훨씬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학연수 당시 일본 삿포로에서 온 친구 이반을 알고 지냈습니다. 삿포로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이며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도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를 자랑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추위에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눈축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겨울 관련 행사를 개최합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저희가 만났던 시점은 한국의 여름이었는데 한국은 매우 무더웠습니다. 이반은 한국이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보다도 훨씬 더 덥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한국의 겨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는 삿포로 사람들은 겨울에도 두꺼운 재킷을 입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겨울이 도래하자 그 친구는 바로 롱패딩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롱패딩을 사봤다고 말했으며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추위로 인해 그는 연달아 수업에 결석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결석을 할 경우 그 불이익은 오직 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 친구는 저에게 한국의 추위가 자신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본인이 겪었던 추위를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온이 보통 영하 5도에서 10도 정도에 머문다면 애초에 한국이 더 춥다는 인식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이 체감상 더 춥다는 것이 맞습니다. 도대체 이 온도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삿포로는 겨울에 엄청나게 습합니다. 습한 추위는 절대로 몸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삿포로에서는 영하 20도일 때도 외투를 벗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삿포로와 북유럽 지역은 외부에 노출된 난방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북유럽 지역 역시 항상 눈이 쌓여 있지만 이 눈이 오히려 주변 온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가벼운 복장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건조합니다. 건조한 기후는 체감 온도를 극도로 낮춥니다. 한국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건조할 뿐만 아니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붑니다. 삿포로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는 수준이지만 한국은 바람까지 더해져 실제로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혹독한 기후 속에서 강인하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적도 바로 앞에 위치한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더운 국가이지만 그 친구들 역시 한국이 훨씬 더 춥다고 느낍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여름에 바람이 불지 않지만 한국의 여름은 열대야처럼 습하고 무덥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의 여름을 매우 더워하며 겨울은 그야말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한국은 강인한 사람들만이 사는 국가입니다. 러시아 사람이면 추위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한국이 매우 춥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모스크바의 기온과 한국의 기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훨씬 더 춥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 중에는 밖에 나갈 때마다
불안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날씨 때문에 인공불을 달아야 할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한국의 추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추위로 사망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1,500명이 넘으며 비공식적인 예상치는 5,000명 이상입니다. 반면 한국은 조사 결과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하입니다. 이는 단순히 저천증이나 합병증이 아닌 추위 그 자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만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물론 러시아에는 빈곤층과 노숙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춥다고 느끼는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추위 속에서 미국인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용되는 아이오라는 줄임말은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이는 100% 한국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아이스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특히 겨울에 얼음을 넣어 마시는 이 문화는 독특합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이를 아이스크리아노라고 부르자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으며 미국의 스타벅스는 몇 년 전부터 겨울철에도 아이스 음료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혹독한 뉴욕 같은 지역에서는 한국의 얼주가 문화를 그대로 소개하며 IMAR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해당 시즌 매출의 75%를 차지했고 스타벅스의 겨울 매출을 13%나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이 얼주가 문화 덕분에 미국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입하여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미국이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했지만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추위를 무릅쓰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일까요? 한국의 문화 전문가가 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주요 이유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신맛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에서 산미수환웨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맛이 나지 않는 음식은 한국에서 맛이 없는 음식으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물론 신맛은 한국인들만 좋아하는 맛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 선호도가 특히 강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유사한 음식으로는 냉면이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냉면을 잘 먹지 못하지만 5번 정도 먹고 나면 중독되어 냉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면은 사실 역사가 매우 오래된 음식인데 한국에서 냉장고가 사용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옛날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자연적인 온도를 이용하여 냉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에는 만들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냉면은 본질적으로 겨울 음식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간이 큰, 즉 대담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조상들의 이야기를 상기해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국물 한 사발을 단숨에 해치우는 강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추위에 더 강인한 민족이 있을까요? 이러한 추위에 대한 강인함은 민족의 기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 계열에 속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인과 몽골인은 기본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입니다. 종종 이름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피부가 두껍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북방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두꺼운 눈꺼풀을 가진 이유도 겨울의 추위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서양인들처럼 눈꺼풀이 얇다면 눈이 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만년보다 훨씬 이전에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정착하기 전 한국인들은 시베리아 남부와 몽골 지역에서 살았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 시기 한국인들이 살던 곳에는 매머드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머드를 사냥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던 조상들은 모두 도태되었고 오직 강인한 사람들만이 생존하여 현재 한국인들은 아직도 추위에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추위를 견뎌왔습니다. 아무리 추위에 강하더라도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 방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에는 겨울에 잠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만 옛날에는 밖에 오래 머무르면 죽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는 집안에서만 지내는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식 생활 방식이 완전히 확립된 것입니다. 겨울에는 사냥과 채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을에 만든 음식을 땅속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했습니다. 땅속은 매우 추웠기 때문에 음식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동치미와 김치 같은 저장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꺼운 한복과 온돌 생활 습관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일부 중국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만을 기준으로 삼아 김치와 동치미의 역사가 짧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동치미나 백김치 같은 한국의 발효 음식들은 그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실제 백과사전 자료를 찾아보면 김치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 즉 8,000년 전에 이미 움집 생활을 하면서 토기를 이용한 발효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소금물에 채소를 절여 저장하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소금물에 절인 채소가 오래 보관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신석기 유적지에서는 이미 소금과 바닷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저장했던 흔적이 한반도에서 발견됩니다. 당시에는 소금을 따로 넣기보다는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바닷물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채소가 소금에 절여졌을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곡물과 섞으면서 발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과 같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생겨났을 때 보관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김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금에 절이는 음식은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근거로 김치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중국은 장류나 술을 이용하여 저장했는데 이는 서양 음식으로 치면 피클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금과 발효를 중심으로 저장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반 김치는 중국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소금에 절였다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가지고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결국 그 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빼앗으려 했던 시도는 미국 등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이미지만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중국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김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적 강인함과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흥미롭고 심층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